자, 이제 원가법부터 보겠습니다. 그 복성식 평가법이라고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원가법이라는 말이 더 적당합니다. 복성식 평가라는 말은 한 10여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용어고요. 감정평가 규칙에는 원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원가법은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적산가액을 구한다 그랬죠. 적산가액 또는 적산가격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쌓을 적자 셈산자입니다. 더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덧셈을 한다. 쌓을 적. 왜? 적자가 이제 누적한다 할 때. 적산가액 또는 적산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빼기 감가수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감가수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한 20에서 30%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서 70에서 80%가 출제돼요. 이쪽이 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이 분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재조달 원가는 그 뜻이 기준 시점 현재. 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준 시점 현재. 이걸 자꾸 바꿔서 질문해요. 신축 시점 현재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원가라는 말을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축 시점 하면 안 돼요. 이거 장난 잘 쳐요. 신축 시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신축 시점은 언제를 뜻하는 걸까요? 신축 시점은 언제를 말할까요? 보통 신축 시점 하면은 옛날 지었을 당시, 처음에 그 신축할 그 당시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지금 10년 전에 지었는데 10년 전에 30억에 지었어요. 요것의 재조달 원가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30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기준 시점이 만약에 12월 1일이다 그러면은 언제적 가격으로 계산해야 된다고요? 12월 1일 날 새것의 가격일까요? 10년 지난 가격일까요? 새것의 가격이에요. 새것의 가격입니다. 새것의 가격이에요. 재조달 원가는 새겁니다. 새거. 근데 우리는 지금 새것의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지난 것의 가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 10년 지난 만큼을 이제 빼는 작업을 뒤늦게 한다고요. 일단 먼저 뭐를 계산해 놓은 후에 새것 가격을 구해 놓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가치가 하락한 만큼을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을 당시 금액에서 10년치를 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시점이 기준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면 지금 새로 짓는 것의 금액에다가 그 새 것에다가 지난 그만큼을 빼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가 하면은 보통 기업 회계 있죠. 기업 회계. 기업 회계에서 감가상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처음 지을 당시 그 금액에서 빼거든요. 기업 회계에서는 그 당시 처음에 건물 살 때 예를 들어 10억에 샀다. 근데 그 10억을 가지고서 뭐 공장도 돌리고 만약에 했다면은 공장 그 제품 제조 원가에 뭐도 들어가야 돼요. 제품 제조 원가에 건물 가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건물 가격 10억을 나누어서 원가에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1년에 얼마씩. 그거는 10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 현재 새로 짓는 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서 지난 것만큼을 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을 당시에 10억에 지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지으면 20억에 새로 지어야 돼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근데 20억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나간 연수를 빼도 한 15억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 10억 들여 지었는데 지금 오히려 15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몇 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쉬워요. 아파트 분양 받을 당시에는 좀 더 싸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래 썼잖아요. 좀 낡아졌잖아요. 근데도 가격은 더 받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토지 가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토지 가격만으로는 그런 거를 설명을 못 한다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낡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이 설계도로 지은 새 아파트를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보다는 더 비쌀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낡았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 이게 옛날에 지을 때 가격만 생각하고 새 아파트 새로 짓는데 지을 경우에 가격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항상 제조달 원가는 뭐의 가격이다? 언제? 기존 시점 현재 새로 지을 때 가격입니다. 아셨죠?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대체 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복제 원가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더 쉬워요.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해요. 물리적 동일성. 말이 좀 어렵죠? 예, 똑같게 짓는 거예요. 이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이거는 대체 원가는 효용 측면의 동일성이에요. 이게 좀 추상적이죠? 효용이 똑같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예, 이게 더 쉽고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물리적인 동일성을 계산을 했을 때에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저희 시골집이 지은 지가 벌써 30년째예요. 지은 지 30년째인데 기와집이에요. 옛날에 지은 그 기와집. 목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대패, 마당에서 대패 깎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기둥도 올리고 뭐 이렇게 지은 집이에요. 자, 그 기와집 아시죠? 자,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별로 안 되겠죠? 30년 지난 그 건물의 경제, 뭐 중간중간에 수리도 했어요. 물론 수리는 했겠죠. 입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양변기도 넣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했다 한들 그게 뭐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경제적 가치는 불과 뭐 얼마 나가지는 않는 그런 물건인데 그 물건을 평가한답시고 재조달 원가를 복제 원가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복제 원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기와 구해야 돼요. 그 목수 구해야 돼요. 목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와 똑같은 집을 짓는데 막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잔뜩 계산해 놓고 잔뜩 빼야 되죠.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때 사용했던 그 재료 같은 것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공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거는 터무니없이 복제 원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금 그 우리 집이 갖고 있는 그 방 몇 칸짜리, 그리고 넓이 몇 칸, 그리고 부엌, 그리고 그러한 정도의 이 규모를 갖는 물건을 요즘 공법으로 짓는 게 차라리
훨씬 돈이 덜 들죠. 요즘 공법으로 했을 때 그 새 것의 가격에다가 낡아진 만큼을 빼야 그게 적당하다는 거죠, 오히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가 똑같은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추상적이에요. 아무튼 요거를 위주로 얘기한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이제 산정할 때 이제 또 뭐를 이렇게 조심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원가라는 단어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원가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야, 이건 뭐 집에서 해 먹으면 이거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다 그러죠. 이건 아까워서 이런 거는 못 해 먹는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 뭐 계란탕 10,000원 하면은 계란 뭐 몇백 원, 천 몇백 원이면 계란탕 하나 해 먹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원가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집이 그렇게 하려면은 달걀값만 들어가나요? 계란탕 하는데? 그 인건비 들어가고 그 임대료도 내야 되죠. 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이윤도 생각해야지. 이윤도. 그 사람이 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도 이윤을 붙여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원가가 바로 이 원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야,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얼마면 되냐? 10억이면 된다 할 때 이 10억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윤 포함. 아시겠죠? 그런 개념의 원가지 정말 그 말 그대로 재료비만 따진 원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 적정 원가 할 때는. 그래서 설령 자, 어떤 건물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자료가 옛날에 지은 자료가 있어요. 이 지었던 이 사용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그 자료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축업자로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의 자료예요. 그 건물의 자료에는 자기 이윤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윤도 더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도급 방식 기준이라 그래요. 도급 방식 기준. 설령 자기가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거라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수주했을 때 얼마 주세요 하는 그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지, 자기가 들어간 돈으로만 계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가건설이라 그러고 그런 거를 자가건설일지라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됐나요? 자, 요 정도면 일단은 이제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면 돼요. 지금 단계 더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쓰러지시니까.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해서 좀 하면은, 감가 수정이라는 건 이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에요. 적정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는 새거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물건이 새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또 설령 새 거라 해도요. 아까 어떤 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설령 새 거라 해도 자, 짓는데 10억이 들어갔는데 쓸데없이 엘리베이터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복제 원가로는 10억이에요. 복제 원가로는 똑같이 쌍둥이를 만든 10억인데 쓸데없이 집어넣은 게 있죠. 그런 건 돈만 들어갔지 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겠죠. 그런 거는 새 것일지라도 가치는 떨어뜨려야 돼요. 맞죠? 그런 감가를 아까 무슨 감가라 그랬죠? 기능적 감가를 했어요. 제 기능에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다 짓고 나니까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도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설령 새 거라 할지라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감가 수정에서는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와요. 감가 수정 방법. 그리고 감가 요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놈이에요. 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게. 감가수정이라는 표현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걸 비교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를 이제 보시면 일단은 그 108쪽에 이제 종류, 의와 종류에서는 복조원가와 대체원가, 요 기억년, 대치원가라고도 하죠. 그를. 디귿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디귿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기억 니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의 산정에서는 그 건물의 재조달 원가에서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적 부대비용 이렇게 이 공식도 일단은 패스해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이제 감가수정으로 내려가시면은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액을 공제하여 일정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가면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 이렇게 있죠. 자, 그 중에서 법률적 감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거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보통은 이제 물기경 해요. 물기경. 요게 이제 요 주제입니다. 지금 감가 요인이라는 거. 그래서 감가 요인에서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 수정이 많이 나오는데 감가 수정에서는 다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감가 요인이 이제 내용이 제일 적어요. 여기 이제 물기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요. 자, 그런데 제일 쉬운 게 경제적 감가예요. 자, 왜 제일 쉬운가 하면은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얘가? 경제적 감가가 앞에서 나왔죠. 졸았으면 기억 안 나요, 또. 수업을 들어도 또 신경을 안 썼으면 기억이 안 나요. 가격 원칙에서 나왔는데, 적합의 원칙에서 나왔어요, 적합의 원칙. 다 지었는데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어요. 주변하고 안 맞다.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드렸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었으면은 인근 환경하고 안 맞죠. 그 외부 요인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달동네 고급 빌라만 외부 요인이 아니고요. 방금 쓰레기 소각장도 있죠. 이것도 외부 요인이죠. 맞나요? 네. 그것도 외부 요인이고. 자, 그러면 지금 다 지었는데 아주 상가를 번쩍번쩍하게 지어놨어요. 아주 그냥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다 지었는데 옆 동네가 새로 개발된대요. 다 지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거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 그것도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에요. 그런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내부 요인.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내부 요인 중에 이제 물리적 감가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적 감가예요. 물리적 감가가 뭐냐? 이것도 이제 그 다음으로 쉬워요. 내부 요인으로서 파손됐느냐, 아니면은 뭐 깨졌느냐, 또는 고장 났느냐, 이렇게 낡아졌느냐, 빛이 바랬냐. 원래 그 새 것의 상태에서 변화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물리적 감가예요. 원래 그 새 것에서 이렇게 낡아지고 사용해서 마모되고 이런 것들 파손되고 됐죠? 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형식의 구식화 이런 표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형식의 구식화. 형식이 구식이다 이렇게. 이게 물리적 감가일까요? 기능적 감가일까요? 기능적 감가라는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 감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려고 했더니 다 아니까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다 알면은 예를 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애한테 지금 애가 5학년인데 5학년 들어오면은 핸드폰을 사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1학년 때부터 핸드폰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새 핸드폰을 사줬는데 포장도 뜯지 않는 새 건데 2G 핸드폰을 사줬어요. 네, 잘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장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포장 안 뜯었죠? 새 거예요, 낡은 거예요? 새 거죠.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 없죠. 근데 무슨 감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이게 형식의 구식화가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또 반드시 형식의 구식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능적 감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보일러가 보니까 기름 보일러예요. 새 건데 새 집에 새 기름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시골집의 기름 보일러는 기능적 감가가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집에 기름 보일러는 기능적 감가라고요. 되셨죠? 네. 뭔 뜻인지.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이게 기능적 감가다, 물리적 감가다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형식에 구식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선진화된 그 제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면은 그거는 기능적 감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또 뭐를 조심하면 되는가 하면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할 게 없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 제가 할 게 없어서 나중에 저도 10개월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면 뭘까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한 거는 이거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아니에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이 부동산의 외부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아주 넓은 평수의 땅인데 지은 상가는 조그만 상가를 짓는다거나 이 땅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런 거는 이 땅을 제대로 활용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은 기능적 감가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요 정도입니다. 요거 외에는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감가 요인은.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의 비교. 이거 다 해드리면은 너무 여러분이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이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얘는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감가 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걸 판정하기 위한 거예요. 얘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장 건물을 1억 들여서 지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10년 쓰면 못 쓸 것 같대요. 그러면은 10년간 1억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공장 건물에서 제품을 제조를 했다면 그 제품 제조 원가에는 그 재료비도 들고 인건비도 들었지만 뭐도 감안을 해야 돼요. 건물 감가상각비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씩 가치가 하락한다고 치면 1년에 1,000만 원씩은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감가상각이에요. 이거는 원가를 배분하는 거야. 근데 얘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1억을 예를 들었죠. 1억이 10년 후에 얼마가 된다고 치고요. 10년 후에 빵이 된다고 치고요. 매년 똑같은 금액씩 떨어진다고 치면 1년 경과됐을 때 장부에 얼마가 있을까요?
1년 경과됐을 때 장부에는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1년 경과 시 장부에는 9천만 원 남아 있겠죠. 2년 경과 시에는 8천이 남아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쪽에서는 1년이 경과됐을 때 그 건물이 얼마면 적당할까? 가치가. 그 건물의 가치를 따지자는 거예요. 공장 건물 지은 지 1년 됐을 때 9천만 원일까요? 아니면 9천만 원보다 더 나갈까요? 덜 나갈까요?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정액법으로 친 걸 똑같이 정액법이라고 친다면은 더 나가는 게 보통이라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이 공장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1억 들었죠. 지금 1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를 계산해야 돼. 이거 아까 새거 계산해야 된다. 새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1억만 들겠어요? 보통은 더 들죠. 물가가 인플레가 발생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억 천이 든다고 치면 1억 천. 새 거라면 얼마를 들여야 지을 수 있다고요? 1억 천을 들여야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것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죠. 1년 지난 거 갖고 있죠.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요? 1년치를 빼야 되죠. 얼마에서 빼야 돼요? 1억 천에서 1년치를 빼야 돼요. 1년치를. 1억 천에서 1년치는 1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900이죠. 9,900이에요. 여기서는 9,000이지만 이제는 9,900이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 감가수정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요. 얘는 항상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요. 기타 등등등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 있죠. 감가 수정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감가 수정하느냐 이건데, 자, 이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가 수정 방법은, 자, 일단 지금 여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경과했을 때 9천만 원 남고 이렇게 하는 게 감가상각에서도 이런 방법을 정액법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1억 천에서 1년치 1,100을 빼고 이렇게 똑같은 금액씩 떨어지는 거를 정액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연간 단위로 계산하죠. 1년 경과됐을 때 얼마, 또 1년 경과됐을 때 얼마, 또 1년 경과됐을 때 얼마. 요렇게 하는 거를 경과됐을 때 하는 거를 내용연수법이라 하고요. 내용연수법이라 하고, 그 내용연수법 중에서 매년 똑같은 금액씩 떨어지는 거를 정액법이라 하고요. 정율법도 있거든요. 정율법은 뭔가 하면은, 자, 이거 이제 이거를 감가수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정률 20%를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이 소리는 이게 재조달 원가이고 정률법으로 감가수정을 하세요 하면은 1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감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20%씩 감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거 5년 지나면 하나도 남는 거 없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1년 지나서 얼마가 남아요? 8천만 원 남죠. 20%를 감가한다는 얘기는 80%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자, 앞으로 이런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를 뺄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70%를 곱셈을 하는 겁니다. 30% 뺄셈하는 거와 70% 곱셈하는 게 같아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해만 되고 나중에 적용을 못하면 안 돼요. 적용도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는지. 자, 이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0% 매년 20% 감가된다고 할 때는 이거 계산할 때 80%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여기에서 20%, 여기에서 2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0.8을 또 곱하라고요. 그럼 88이 64. 금방 했는데 또 안 되죠. 다시 또 이게 1년 후에 남는 금액이고요. 얘는 2년 후에 남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얼마 될까요? 또 0.8을 곱하라고요. 20% 빼지 말고. 그러면 0.8을 곱하니까 0.8을 48이 32에다가 68이 51이죠. 5120. 이게 3년 후에 남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끝까지 갔을 때 0이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갔을 때 0이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절대 0이 안 돼요. 이 정률법은 끝까지 가도 0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잔가율이 0일 때는 적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잔가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정률법이에요. 요것도 연간 단위로 하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연간 단위로 하죠. 아까 정액법도 첫째 년도, 둘째 년도 연간 단위 이런 걸 내용 연습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상환기금법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이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서 감채 기금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따로 이렇게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내용 연습법이고요. 다음에 관찰 감가법도 있어요. 다음에 분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다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임대료 손실 환원법.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종류만 써놓고요.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물어요. 종류도 묻습니다. 그 종류는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하고요. 물론 시험에서는 여기에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비교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상환기금법.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관 분시임 이렇게 암기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하십시오. 내관 분시임. 됐나요? 자, 다음에 적산법은 일단 패스입니다. 적산법은 일단 패스. 다음에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게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쉬운 축에 속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얘는 지금 감가수정이 좀 어렵거든요. 재조달 원가는 그렇게 내용이 많거나 어렵지 않은데 감가수정에서 내용이 많아서 특히 감가수정 방법의 내용 연수법, 관찰감가법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종류를 물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관 분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 글자만 따도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정액법, 정률법 특히 정액법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정액법은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이 비준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례가 거래된 그 사례 가격을 구해야 돼요. 그 사례가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달 전에 10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죠? 또는 뭐 1억에 거래됐어요. 그럼 그 사례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례가 1억에 거래됐어요. 자, 근데 요 놈이
급하게 거래되는 바람에 좀 싸게 거래됐다네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은 더 비싸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억을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은 더 비싸게 거래된 그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는 거를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사정보정. 왜 우리 뭐 사진도 보정한다 그러잖아요. 사진 보정하듯이 이 1억이라는 금액을 보정하는데 곱셈을 통해서 보정을 해요. 자, 그럼 여기가 1억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억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되면 여기에 곱셈을 하면은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1보다 큰 금액이 나오겠죠.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뒤에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이렇게 1보다 큰 수를 곱하느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느냐 하면서 곱의 방식으로 해서 수정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달 전에 거래됐다 그랬어요. 그럼 2달 동안에 가격이 5%나 올랐다면 그걸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시점 수정. 5%가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1.05를 곱해야 되죠. 5%가 올랐다는 거는 1보다 더 큰 수를 곱해야 돼요. 5% 오른 수를. 그래야 더 이제 올라가겠죠. 다음에 사례가 있는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보다 조금 괜찮은 지역이래요. 지역이.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10% 못하대요. 저쪽보다 이쪽이. 그러면 값을 떨어뜨려야 되죠. 10% 못하니까 얼마? 0.9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좀 다운되겠죠. 또 뭐도 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에 얘가 있는 곳은 얘는 저층이고 1층이고 얘는 로얄층이다. 그러니까 거기 한 5% 더 나온다. 그러면은 1.05, 1.05% 더 나오는 건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수정 작업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 이제 면적 비교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면적 비교가 똑같은 거면 그냥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곱셈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크해야 돼요.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뒤에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되죠.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은 수정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례를 선택할 때부터, 야, 이거 수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수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 선택할 때는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정, 보정 가능성 이렇게 하고요. 시점 수정 가능성 이렇게. 사정, 보정 가능하냐? 그런 사례를 선택해라. 시점 수정 가능하냐? 그런 사례를 선택해라. 이런 소리예요. 또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하냐?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하냐?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하냐? 요거 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요. 사시지게 이 순서대로. 그래서 요 놈은 사정 보정 가능성은 다른 말로 그냥 그대로 하는데, 시점 수정 가능성은 다른 말로 시점의 유사성이라고도 해요. 사례가 거래된 시점하고요, 그 기준 시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사례라 할지라도 언제 사례? 최근 사례. 그걸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요거는 위치 유사성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이제 넓은 의미의 위치로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3층짜리 점포 말씀드렸죠. 그게 지역, 주거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점포다. 그러면은 대상도 어느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점포? 주거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점포예요. 지역이 비슷해야 돼요. 상업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점포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넓은 의미의 위치예요. 지역이 비슷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물적 유사성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면 사례 부동산도 아파트라야 돼요.
연립이나 다세대 이러면 안 되고, 대상 부동산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부동산도 목조 이런 식으로 비슷해야 돼요. 그걸 물적 유사성이라 해요. 이런 사례를 선택해서 수정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거래 사례 선택의 내용이 있어요. 111쪽에 괄호 2번이 그거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은 정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정상화하는 작업이라는 게 요거 숫자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요 숫자를 찾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다른 건 말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배분법이니 공제 이런 게 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금 사정보정치 산정이나 요 숫자를 어떻게 찾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정보정치라 그래요. 사정보정치. 사정보정치 지금 1.2가 나왔잖아요. 1.2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1.2라고 하는 것 말고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해놓지 말고 사정보정치는 이렇게 계산해요. 자, 원칙이 이제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서요. 요걸 이제 요 놈도 100, 요 놈도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사례가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적용할 사정 보정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자, 이때 누가 저가예요?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된 사례요. 그럴 때는 요 사례 숫자를 20%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서 1억이라면 여기가 숫자가 1.2가 안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고 사례가 1억에 거래됐는데 그 1억이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돼서 1억이래요. 자, 그럼 이걸 숫자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걸 20% 저가로 하면은 80%죠. 80분의 100이죠. 그럼 얼마예요? 요거는 1.25가 나옵니다. 여기가 1.25가 나와요. 1.2가 아니에요. 자, 사례가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돼서 1억이다 이 소리가 여기가 1.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5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소리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얼마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1억 2,500이죠.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1억 2,500에 거래됐을 건데 1억 2,500만 원에 거래됐을 건데 요것에 얼마 저가? 요것에 20% 저가. 정상가는 얘인데 여기에 20% 저가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1억 2천이면은 값이 안 맞아요. 여기가 1억 2천이면 1억 2천에 20% 저가하면 어떻게 돼요? 2,400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1억 2천에 2,400 마이너스가 되면 9,600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요거 원칙 안 지키면은 여기가 1억 2천 계산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가로 거래됐다 그랬어요? 사례가 저가했죠. 그러면 누구 숫자를 바꾼다고요? 사례 숫자를 바꾼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지만 잘 찾으면 돼요. 대상인지 사례인지. 아셨죠? 근데 요 원칙이 뒤에 시점 수정이나 지역 요인 비교나 개별 요인 비교도 다 요런 식으로 요게 원칙이거든요. 요 원칙이. 나중에 그건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는 밑에 거는 보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시고요. 마찬가지 임대사례 비교법도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 번 정도만 말씀드릴 중요도가 낮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하고 공시지가 제도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